1937년 10월 상하이 전투에서 패배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단행하자 상하이 시민들은 안전지대라 여겨지던 서방의 조개지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상하이 북동쪽에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고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했다. 그리고 서양열강이 조개지를 가지고 있던 상하이 지역에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1932년 1월 28일 일본은 해군 육전대와 육군 3개 사단, 30여 척의 함정과 40여 기의 전투기를 동원, 상하이 방면 19로군, 중앙정부의 3개 비행대대, 직할 2사단, 최정예 87, 88사단 등으로 구성된 중국 제5군과 헌병연대, 세무경찰연대와 전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군과 잘 싸우던 중국군은 일본군에 포섭된 금벽희라는 여인의 농간에 놀아나 3월 1일 갑자기 철수해버렸고, 상하이는 이때부터 자국의 군대를 전혀 상주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어릴 적 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937년 7월 일본은 루거우 좌우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듯 개전 초기 베이징과 텐진을 손쉽게 장악한 일본은 곧이어 8월 자신들의 의도대로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제스도 장쯔중을 사령관으로 한 제9집단군 5만 명을 상하이로 파견했죠. 그런데 이때 제9집단군에는 중화민국 전체에 10개밖에 없는 최정예 독일식 사단 중 하나인 87, 88사단도 끼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의 양쯔강을 통한 내륙 진입을 저지시키고자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함이 집중된 제1함대 역시 상하이에 전개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본군도 당시 자신들이 조개지에 주둔하고 있던 2,500명의 상하이 파견 해군 특별육전대를 5,000명으로 증원시키고 여기에 조개지 내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의용군 연대까지 조성, 배속시킴으로써 총 병력을 1만 명으로 증강시켰습니다. 또한 기함인 장갑 순양함 이즈모를 포함한 제3함대를 양쯔강과 황푸강으로 파견하고 항공모함 전대 또한 급파했습니다. 그러던 1937년 8월 13일 중국 관할 구역이었던 바오산 도로로 불법 월경한 일본군을 중국군이 격퇴함으로써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황푸강 남쪽의 부둥구와 홍커우구 북부의 양국 경계에 있는 바츠차오를 공격하는 등 중국군의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군은 제역공을 가해 부둥구를 일시 점령한 일본군을 다시 강 건너로 몰아내버렸고 바츠차오 방면으로 진출한 일본군 역시 격퇴하는 등 초반전에서는 나름 전과를 달성했죠. 그러나 하늘에서의 중국 공군의 전과는 형편없었습니다. 광떠, 난창 등에서 출격한 중국군의 전투기가 일본 조개지와 삼함대기함 이즈모를 목표로 폭격을 시도했지만 파일럿들의 훈련 부족으로 일본 대사관의 폭탄 한 발을 명중시킨 것이 전과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폭탄을 민간인 지구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자국민 사상자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초반전의 선전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중국군은 일본 해군 육전대본부와 해군본부 등 요충지가 몰려있는 양푸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는데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로 건설된 단단한 공장지대에 구축된 일본군의 방어선에 막혀 공격은 지지부진할 따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쯔강 연안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군 3함대의 함포 지원이 중국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됐죠. 심지어 몇 대 없었던 전차 등 기갑 장비 역시 보병 없이 전진하는 등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일본군의 대전차 무기에 격파되기 일쑤였고 결국 전투가 시작되고 며칠 되지 않자 현대전의 총아인 기갑부대는 전멸하고 맙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꾸준하게 전진했고 마침내 8월 18일에는 상하이 주재에 일본 해군 파견본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일본 해군 훈련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몇몇 부대가 일본 조개지 남쪽 끝인 황푸강에 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과 전함이 속속 도착해 제해권과 제공권이 모두 장악당하자 중국군의 손실은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중국군은 일본군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급변하자 일본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중국군을 상하이 외곽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당초 장제스가 기획한 일본 조개지 선제 점령은 결국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편 8월 23일 일본 육군은 상하이 내의 조개지에서 전투 중인 해군 특별육전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육군 3사단과 11사단을 각각 우승과 전사전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륙 초기 중국군의 강력한 방어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맙니다. 이는 1930년대에 독일 군사고문으로 파견된 한스 폰 젝트 장군이 주요 거점의 벙커와 토치카로 구축된 방어라인 건설을 추진하였고 장개석의 직속군대 역시 독일식으로 육성시켰기 때문이었죠. 이 결과 전통의 명문사단인 일본 육군 3사단은 불과 한 달 만에 전 병력의 30%가 넘는 그야말로 전투불능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맙니다. 어쨌든 자폭 공격을 하는 등 일본군도 어찌어찌 조금씩 전진하긴 했지만 그것도 한계에 달해 곧 모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에 놀란 일본 대본영은 또다시 3개 사단을 증파하기로 결정, 상하이 북부에 상륙시키지만 이들마저도 중국군의 방어에 막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의 제공권, 제해권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석 달 넘게 상하이를 방어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11월에 들어서자 전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군이 항저우만으로 우회 상륙하자 중국군이 그만 방어전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앞선 전투들에서 피해가 누적되던 중국군이 항저우에 상륙한 일본군에 의해 주력이 포위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자 결국 장제스가 후퇴 명령을 내려버린 것이죠. 이후 상하이와 난징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밀려오는 중국군 패잔병들과 피난민으로 난장판이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상하이 전투의 마지막 방어전, 이른바 사행창구 농성이라는 중국군과 일본군의 사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상하이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장제스는 패주하던 부대 중 하나를 지정, 일본군과 맞서게 함으로써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음을 서방 세계와 국민들에게 알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육지책에 따라 세진위안 중개가 지휘하는 88사단 524연대 병력 일부와 지방군 패잔병 포함 약 800명의 병력으로 전쟁 전 4개 은행의 창고를 쓰였던 이른바 사행창고를 사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철수 과정에서 병력이 소모되는 바람에 실제 배치된 병력은 장교 포함 겨우 414명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당시 상하이는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한편 소중한 건너 조개 지역에서는 한 남자가 아내의 바가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중국군이 철수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 상하이 조개지 거주민들이 전쟁을 대한 입장은 이랬습니다. 도대체 당시 상하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다국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인들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언어, 문화와 관습을 공존시켰으니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조개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류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독특한 다국적 환경을 형성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서양식 건축 양식이 도입되면서 고층 건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조개질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했죠. 여기에 서양식 옷차림과 패션, 헤어스타일 등이 도입되면서 중국 전통 의상과의 조화로운 조합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조개질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엔터테인먼트로 붐비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재즈가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댄스와 연주가 이루어졌고, 연극 무대는 중국 전통극과 서양식 연극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음악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죠. 그리고 조개질은 서양식 레스토랑과 카페가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서양 요리와 중국 요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카페 문화 역시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당시 중국에는 없던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도 있었죠. 결국 이런 욕망의 꿈틀거림은 당시 조개질을 부유한 상류층부터 일반 시민, 외국인들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사회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고,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상하이는 조개지의 영향으로 상업 활동이 번성했고, 말 그대로 중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계층 간의 갈등 또한 극심해졌죠. 빈부의 양극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나아가 국가관까지 변질시켜버렸고, 당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던 중국에 또 다른 혼돈, 즉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상하이의 마지막 방어 거점 사행 창고를 공격하기 위해 일본군이 집결합니다. 사행 창고 소탕전에서 일본군은 여러분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독가스를 사용한 화학전, 중국군 포로들을 창고 앞에서 학살한 등의 악랄한 선무공 작전, 창군에 비치된 대량의 폭발물 때문에 야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굴착기와 철판을 방패 삼은 공병을 동원, 창고벽에 폭약을 설치하려는 등의 공성전, 그야말로 모든 공격선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전투가 벌어지기 전 상하이 시민들은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 전투의 결과를 도박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망해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을 웅변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잔인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자국군의 분투를 본 상하이 시민들은 점차 애국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 스카우트 대원이었던 양희민이 건넨 청천백일기가 창고 옥성에 개양되자 그 감정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자 일본군은 이를 없애려 항공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일본 전투기 A5M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운용한 함상 전투기였던 A5M. 제로센의 설계자 호리코 시지로가 설계하고 미츠비시 중공이 개발한 이 기체는 일본군 최초의 단엽식 전금속 함재기로 개방식 조종석에 고정식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우수했던 최고 속도 450km, 6.5분 만에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장으로는 두정의 7.7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죠. 제식 명칭은 A5M이었지만 연합국은 코드명 클로드라 불렀고 일본군은 96식 함전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육군의 키-27과는 라이벌 관계였죠. 그리고 훗날 A6M, 즉 태평양 전쟁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제로센이라고도 불리우는 전투기의 원형이 되는 기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자신의 조계지가 공격당하자 영국은 서둘러 사태에 개입, 전투를 중지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일본과 장제스도 이에 동의하죠. 보셨던 바와 같이 중국군을 공격하던 일본군 조종사가 중국군의 사격에 흥분해 영국의 조계지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되자 일본은 영국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일본 전투기는 더 이상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일본, 중국은 사행창고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킨다는 협정을 맺게 되죠. 참고로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만을 수행할 뿐이었지 아직 유럽 열강들과는 전쟁 전이었던지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시 일본군은 각 열강 조계지에 대한 오폭을 염려해 상하이 앞바다에 전개시키고 있던 군함에 적극적인 함포 사격은 물론 중국군에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독가스 공격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영국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상하이시 정치 주임을 통해 철수를 명령합니다. 我台上想告，魏彦章之所以让你们柳梢至今，本就是做给西方诸国的一场表演。你们再坚持下去，将不再是战士。看见短场的演员 아하, 吗？ 세진위안 그저 허망할 따름입니다. 상하이 전투. 어찌 보면 이 전투는 필요 이상으로 전개된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이 오히려 전략 전술적으로 중국군의 실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전투였습니다. 당시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군 수뇌부는 일본군을 상하이에서 몰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8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했었는데 문제는 당시 중국군 장성 대부분이 대부대 지휘 경험이 전무했기에 이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에 의해 제해권, 제공권까지 장악당한 상황에서 좁디 좁은 상하이 도심에 통제 안 되는 대병력이 밀집되자 일본의 함포 지원, 항공 지원의 효과는 극대화됐고 심지어 함포 한 발에 중국군이 수백 명씩 죽어나갔으니 말이죠. 그 결과 상하이 도심에서 중국군 80만 병력 중 무려 30만이 괴멸돼 버렸고 급기야 상하이 전투는 중국군의 패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국적인 상황에 장제스가 어렵게 육성한 독일식 정예사단 등 중앙군은 몰락하고 말았죠. 결국 당시 국민당 군사위원회 부참모장 겸 군흥부장 바이충시의 지구전 이론을 무시하고 버린 장제스의 불필요하고 무리한 결전으로 인해 중국군은 향후 항전을 이어갈 역량을 상당수 상실해버렸고 이는 수도 난징의 함락과 난징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훗날 대만으로 쫓겨간 책임감 없고 무능한 독재자의 말로가
예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营皇要求我们所有人在桥面上通过，军容整洁，剑制齐全，任何一个偷游过去的士兵都不会被收容。进退。为了让更多人出去，要有人留下来阻击断后，掩护部队撤离。 어쨌든 명령은 명령. 세진이한 부대는 철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군이 신사협정을 지킬까요?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역시 일본군은 협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겠다던 기존 약속과는 달리 일본군은 무차별적으로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철수 과정에서 10명의 전사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맙니다. 그러나 이 대가로 전투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상하이 시민들은 예전과는 달리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행창고에서 농성하던 병사들은 원래는 영국 조계지를 거쳐 중국 통치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었지만 만약 이들을 놓아주면 조계지를 공격하겠다 라는 일본군의 협박에 영국은 협정을 어기고 병사들을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1941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산되고 일본군이 상하이 전체를 점령해 버리자 일본군의 소나기에 들어간 이들 중국군은 총살당하거나 강제노역에 투입되죠. 특히 이들의 지휘관이었던 셰진위안 중교는 왕징회의 괴뢰 정부로부터 전향 요구를 받지만 끝내 거절했고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또한 전향서를 쓰지 않은 장병들 역시 태평양의 남양군도로 끌려가 대부분 그곳에서 전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약 100명 정도의 생존자들 중 소수의 인원은 국부천대 당시 대만으로 건너가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대원들은 본토에 남아있다 문화혁명 때 살해당해버리죠.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일전쟁의 영웅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또다시 이렇듯 이데올로기라는 광풍에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싸웠던 사행창고는 대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 등 거친 역사의 풍파에도 보존됐고 마침내 1985년 유적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전투 당시의 흔적을 품은 채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죠.